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요즘입니다. 예식장 확인하고 청첩장 받으실 분들 확인하고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참, 제 결혼식 혼주석에는 부모님 대신 이모와 이모부가 앉으실 예정이에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가능하냐? 좀 특이하다는 반응이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당연함을 넘어 그분들은 마땅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모와 이모부를 혼주석에 모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라 망설여집니다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며 여러 검사를 받고 시험관 아기도 여러 차례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결국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더는 무리하지 말자. 그렇게 두 분이 아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려던 찰나 기적처럼 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두 분은 온 마음을 다해 저를 키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했죠. 제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곧바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제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야밤에도 달려나가 사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릴 때를 떠올리면 따스하고 정겨운 추억들 뿐입니다. 아빠는 저를 목마 태우고 여기저기 나들이를 많이 다니셨어요. 동네 공원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조금 먼 곳까지도 차를 끌고 나가셨죠. 제가 아빠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깔깔 웃으면 아빠도 덩달아 웃으시곤 했습니다. 우리 딸, 높은 데서 보니까 세상이 어때? 신기해. 저 멀리까지도 다 보여.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딸은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빠가 제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든 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손수 만들어 먹이셨어요.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다양한 모양의 쿠키를 만드셨죠. 저는 작은 의자에 올라가 옆에서 그 모습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도 해볼래. 그래, 우리 딸이 도와주면 더 맛있어지겠는데? 엄마 손을 잡고 쿠키 틀로 반죽을 찍어내던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면 오븐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와 함께 쿠키가 구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초등학교 시절은 더욱 생생히 기억납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예쁘게 제 머리를 묶어주셨죠. 어떤 날은 따은 머리를 해주시고 어떤 날은 양갈래 머리를 묶어주셨죠. 어떤 날은 리본으로 포니테일에 포인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묶을까 논의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떤 머리 할 거야? 글쎄, 지연이는 어떤 머리 하고 싶은데? 나는 공주님 머리 하고 싶어. 이렇게 따서 올린 머리. 거기에 지연이가 좋아하는 분홍색 리본도 달까? 좋아. 그렇게 거울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머리를 단장하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고는 했죠. 우와, 너네 엄마 미용사야? 어떻게 맨날 이렇게 예쁜 머리를 해? 그러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야. 아빠는 휴일마다 가족 사진을 찍자며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자, 오늘도 우리 가족 추억 하나 만들어 볼까? 아빠는 필름 카메라를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하지만 즐겁게 셔터를 누르셨죠. 주말 나들이를 다녀오면 아빠는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에 차곡차곡 정리하셨어요. 각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를 꼼꼼히 적어 놓으셨죠.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야. 덕분에 저희 집 앨범은 다양한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들고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며 찍은 사진, 가을 산에서 낙엽을 뿌리며 찍은 사진. 어디서든 우리 가족은 함께였고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그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저녁 시간, 식사를 마친 아빠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친구분이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오늘이 아니면 장례식장을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엄마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창밖으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 꼭 잠그고 있어. 출출하면 식탁 위에 간식 있는 거 먹고. 엄마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금방 다녀올게. 10시 전에는 들어올 거야. 아빠도 차 열쇠를 챙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중학생이야. 혼자 있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의젓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더 씩씩한 척했죠. 실은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웠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말에 엄마와 아빠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엊그제 목마 태운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지? 무서우면 이모한테 전화하고. 엄마도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제 볼을 톡톡 치셨어요. 엄마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응, 아빠는 비 오니까 운전 조심하고. 알았지? 그래, 조심히 다녀올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따스하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설마 그게 부모님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나가시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궁금한 게 생기면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메모해 두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계를 보니 어느덧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좀 늦으시네. 길이 막히나? 창밖의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괜스레 거실을 서성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모가 서 있었어요. 이모가 왜 왔어? 이 시간에?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이모가 다짜고짜 말씀하셨어요. 얼른 옷 챙겨 입어. 빨리. 왜 그래, 이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거기에 외투만 걸치고 가자. 얼른 양말 신고. 이모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하셨어요. 평소 차분하던 이모의 모습이 아니었죠. 손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외투를 걸쳐 입은 채 이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에 닿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잡아탄 이모의 입에서 뜻밖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모는 병원 응급실로 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모,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원을 왜 가? 엄마랑 아빠가 오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몰라 더는 물을 수 없었어요. 택시는 빗길을 뚫고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모와 저는 말없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모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이모를 보시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모부의 말을 들은 이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언니, 언니, 안 돼, 안 돼. 그렇게 중얼거리던 이모가 흐느끼더니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 이모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모부는 그런 이모를 보며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엄마 아빠가 어떤 사고를 당하셨는지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아빠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해요. 반대편 차선을 넘어온 트럭이라 피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운전 실력도, 엄마가 항상 매던 안전벨트도 이번 사고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한순간에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은 침울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멍하니 부모님 영정사진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 아빠는 활짝 웃고 계셨어요. 작년 가을 단풍놀이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원래의 사진에서는 저 가운데서 제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 더욱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두 분 모두 살아계셨는데,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엄마가 제 볼을 톡톡 두드리셨는데, 이게 꿈이라면 얼른 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어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드문드문 들려왔습니다. 애는 이제 어떡하나. 거둘 사람도 없다던데. 시설로 보내야지 뭐. 시설.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그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와 함께 살던 집도, 제 방도, 제 물건들도 다 떠나야 하는 거니까요. 엄마 아빠의 장례는 전적으로 이모와 이모부가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모는 틈틈이 와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 좀 마셔. 아무것도 안 먹었지? 추우면 이거 덮고. 이모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첫날은 거의 나를 꼬박 샜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 날은 장례식장 한쪽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녘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애는 어떡할 거야? 양가 조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며? 애 아빠 쪽으로는 맡아줄 사람 없어? 형부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 그럼 네가 데려가야 하는 거야? 누군가 이모에게 그렇게 묻자 또 다른 이가 끼어들듯 말했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왜 그런 짐을 지려고 해? 너네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짐.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콕 와서 박혔어요. 그 사이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가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짐이 아니라 우리 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 둘 키우는 것도 벅차다면서. 그건 내 문제고 조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 이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모는 그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가자. 어디를? 우리 집, 이제 네 집이기도 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나 친척들과의 상의 같은 건 나중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모는 장례식장에서 그냥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모부도 이미 이모와 상의를 마치신 건지 묵묵히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모는 말이 없었지만 제 손만큼은 계속 잡고 계셨어요. 이모 집이 좀 좁은데 그래도 아늑한 맛은 있어. 이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말을 하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서 아랫입술만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피곤이 몰려와서인지 옷방 한쪽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모는 저희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챙겨왔어요. 그리고 옷방을 정리한 후 그 안에 제 짐을 차곡차곡 정리해 주셨습니다. 좀 좁지? 아니야, 이모. 아늑하고 좋아. 이모의 물음에 저는 얼른 답했습니다. 이모네 집은 방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방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들어오니 옷방으로 쓰던 방을 급히 내준 참이었어요. 원래 제가 쓰던 방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모가 짐 정리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모는 얼른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네 언니 딸을 너네가 데려오기로 했다면서? 그게 정말이냐? 네, 안 그래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나가서 인사를 드렸다가 험악한 분위기에 제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모네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니, 애 둘도 벅차다면서 왜 남의 애까지 데려다 키워? 어머님, 조카예요. 남의 애가 아니라. 나한테는 남의 애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아니니.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는데 내 아들을 얼마나 고생시킬 생각이야, 응? 방 안에 있는데도 두 분의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면 돼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집안에 식구 하나 늘면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알아?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이모부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아무리 네 처가 사정사정을 해도 이런 일은 신중히 결정해야지. 둘 키우기도 빠듯하다면서 애를 하나 더 데려와서 어쩌자는 거야? 제가 먼저 데려오자 했습니다. 남의 애도 아니고 하나뿐인 조카를 그럼 남의 손에 맡깁니까? 이모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라는 분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야? 그래봐야 저쪽 피지. 우리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를. 어머니,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그러자 이모부가 경고하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너 지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니?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제 조카예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냐,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쟤 내보내기 전까지는 다신 안 올 테니 그런 줄 알아. 곧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움츠렸어요. 제가 없다면 이모나 이모부가 저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괜스레 죄송했어요. 잠시 후 이모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게 괜한 소리를 듣게 했어. 아니에요, 이모부. 괜찮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못 들었다고 생각해. 네. 하지만 그 말은 한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모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네 식구였던 집은 한 명이 늘어나자 모든 것이 부족해졌어요. 식탁도 좁아졌고 냉장고 자리도 늘 부족했죠. 제가 방을 따로 쓰니 하루는 사촌 동생 중 첫째가 불평을 늘어놨어요. 엄마, 왜 누나는 방 혼자 써? 나도 방 혼자 쓰고 싶어. 너희는 같은 남자라 괜찮지만 누나는 여자니까 방을 따로 써야지.
이모가 달래듯 말씀하셨어요. 나도 혼자 쓰고 싶어. 둘이 있으면 자꾸 싸운단 말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못 들은 척 넘겼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모부는 연장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느라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죠. 이모도 평일 낮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연아, 설거지 네가 해놨어? 응. 뭐 하러 설거지를 해. 안 해놔도 돼. 이모도 일하고 오면 힘들잖아. 저는 눈치껏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동생들 숙제도 봐줬어요. 그게 당시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림살이는 빠듯했어요. 결국 이모는 사촌 동생들이 다니던 미술학원을 끊었습니다. 엄마, 왜 학원 그만두래? 태권도 다니잖아. 미술학원은 이제 그만 다녀도 돼. 나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모는 덤덤히 말했지만 첫째는 불만이 쌓였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미술학원 끊은 거 누나 때문이래. 무심코 던진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없었다면 사촌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사촌 동생들이 저를 위해 양보한 만큼 동생들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사촌 동생들의 공부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거실에서 동생들의 숙제를 봐줬습니다. 식탁을 닦고 교재들을 펼쳐놓고 동생들을 불렀죠. 누나, 이 문제 모르겠어.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이 식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아, 알겠다. 생각보다 쉽네. 첫째가 이해했다며 환하게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학원 선생님만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누나, 나도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줘. 그래, 가져와봐. 이모는 가끔 문틈으로 제가 사촌 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이 왠지 촉촉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힘들지? 네 공부도 해야 하는데 동생들까지 가르치려니까. 괜찮아. 동생들 가르치는 거 재밌어. 내가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하는 거라 도움도 되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쓰니 동생들도 점점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거 봐. 내가 미술 시간에 만든 거야. 진짜? 와, 잘 만들었다. 막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곧잘 했어요. 첫째 역시 막내만큼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봐줄 때 넌지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모부는 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나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누나가 제일 어른이야. 이모 역시 동생들 앞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너네도 누나한테 잘해. 알았지? 그렇게 두 분은 사촌 동생들 앞에서 제 길을 살려주셨어요. 더불어 제 앞에서는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요. 이모의 점점 거칠어지는 손을 볼 때마다, 주말에 출근했다가 돌아와서는 소파에서 깜빡 잠든 이모부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꼭 갚아야지. 두말 없이 저를 걷어주신 이모와 이모부께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라 서울에 있는 명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 생각을 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등록금 생각을 하면 대학을 가도 될지 여러모로 망설여졌기 때문이죠.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들까? 생활비는? 책값은? 4년 동안 얼마가 필요할까? 그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학 등록금을 검색해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모네가 빠듯하게 사는 걸 잘 알았기에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3 여름방학 때였죠. 선풍기를 틀어놔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려니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려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갔죠. 그런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주무시는데 오늘은 아직 안 주무시는 모양이었어요. 지연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이모의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엿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 보내야지. 조금만 더 아껴보자. 정 안 되면 내가 부업을 하나 더 뛰면 돼. 이모부의 목소리였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이모는 잠긴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이모부가 곧바로 대답했어요. 고마울 게 뭐 있어.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이모와 이모부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연이 대학 가면 그때는 말해줘야겠지? 그래야겠지.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대체 뭘 알려준다는 건지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곧 이모부의 입에서 믿지 못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제 와서 친부모를 찾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처형도 그걸 바라셨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친부모라니.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형이 생전에 말씀하셨잖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우리가 입양해서 키운 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지연이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입양. 그 단어가 귓가에 쨍쨍 울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아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제가 여태 알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문제집도, 벽에 붙여놓은 공부 계획표도, 창밖 가로등 불빛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었다는 충격과 함께 죄책감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때문에 이모와 이모부가 여태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시던 이모부의 모습, 식당 일을 한 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파스를 붙이는 이모의 모습, 미술 학원을 끊고 속상해하던 사촌 동생들의 모습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순간 이모의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때문에 이모네 가족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모와 이모부가 들으시면 안 되니까, 또 걱정하실 테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이모부가 주말에 쉬실 수 있었을 텐데, 사촌 동생들도 학원을 더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이모도 시댁과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없었다면 이모네 가족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여유로웠을 텐데. 생각할수록 제 존재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잘못된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버려질 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최소한 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와버렸고 저는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이모, 미안해요 이모부, 미안해 동생들아.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새 울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울다 지쳐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은 퉁퉁 부어있고 베개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지연아,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냥 더워서 잠을 못 잤어.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이모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사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기로 말이죠. 마침 며칠 뒤에 진학 상담이 있었어요. 저는 약속된 시간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성적이면 네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수능 때까지 이 성적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 선생님은 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기대와 격려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니까 부담이 덜할 거야. 여차하면 장학금도 노려볼 수 있고. 학과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니? 선생님은 대학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자료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지연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저 대학 안 가려고요. 뭐? 왜?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지연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실력이면 좋은 대학 가서 장학금 받으며 다닐 수 있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 무슨 일 있어? 집안 사정?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며칠 좀 더 생각해봐. 그 뒤에 다시 상담하자.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정문을 나서려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이모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평일 낮에 그것도 학교 앞에 이모가 서 계실 리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이모도 곧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이모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모, 지연아. 이모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너 대학 안 간다며?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것도 같고 슬픈 것도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입시 상담을 마친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따로 잡은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단 어디 앉아서 얘기하자. 이모는 제 손을 잡고 학교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와 이모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는 음료를 시키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컵만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아, 이모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왜 갑자기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얕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등록금 때문에 그래?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이제 됐어. 뭐가 됐어? 나 때문에 이모랑 이모부가 너무 고생하잖아. 그 사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부드러운 이모의 목소리에 결국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나 알아버렸어. 뭘? 내가 입양된 거. 순간 이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며칠 전에 우연히 들었어. 이모랑 이모부가 나누는 대화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 때문에 이모랑 이모부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죄스러워. 지연아, 동생들이 학원 끄는 것도, 이모부가 주말에 일하시는 것도, 이모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다 나 때문이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새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서 혼자 살게. 친조카도 아닌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이모. 제 말에 이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이모의 눈가도 어느덧 붉어져 있었어요. 한참 후 이모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솔직히 말해야겠다. 그러더니 이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네 엄마가 널 입양하기 전에 내가 널 먼저 만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모가 나를 먼저 만났다고? 응, 그때 나는 20대 중반이었어. 친한 친구랑 종종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녔지. 이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죠. 보육원 건물은 낡았지만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면 어딘가 아늑해 보였어. 이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아기 방엔 울음소리가 가득했지. 갓난 아기들이 많았거든. 다들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아니면 그냥 안아달라고 우는 거였어. 저는 숨죽여 이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우는 아이가 있었어. 이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바로 너였단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작은 아기였지. 눈동자가 유난히 맑고 컸어.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단다. 그렇게 말하는 이모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다른 아기들은 보육사 선생님이 안으면 금세 울음을 멈췄는데 너만큼은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울었어. 그래서 별명이 울보공주였단다. 그러다 하루는 이모가 우연히 절 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모가 절 안는 순간 칭얼거리던 제가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작은 손으로 이모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다고 해요.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 작은 손이 내 심장을 붙잡은 것 같았거든. 그날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남아서 떠나질 않았어. 그 후 이모는 매주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저는 여전히 울보공주였지만 이모가 안으면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치고 이모 품에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신기해하셨어. 네가 사람을 잘 안 따르는데 이상하게 나만 보면 방긋방긋 웃는다고 말씀하셨지. 이모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그 웃음 하나에 하루 종일 행복했어. 출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네 얼굴이 떠올랐지. 덕분에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생겼단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새로운 남자 봉사자가 왔다고 해요. 낯선 얼굴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설마 하며 물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이모부예요? 맞아. 나는 다른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 사람이 너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 걸 봤어. 그것도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모는 그때를 떠올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네가 웃음소리를 낸 거야. 까르륵 소리를 내면서 웃는데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단다. 이모는 삥끗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이모부도 마찬가지였어. 눈이 동그래지더니 곧 환하게 마주 웃더라고. 그 순간 알았어.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너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걸. 이모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와 관련된 얘기였죠. 두 분은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약속한 듯이 매주 주말 보육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저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해요. 결국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죠. 이모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다시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그 무렵 언니, 그러니까 네 엄마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 그건 바로 임신을 포기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미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시도한 참이었어. 번번이 실패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였지. 결국 형부와 논의 끝에 아기 낳는 걸 포기하기로 한 거야. 이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언니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도 듣고 있다가 같이 울었지. 며칠 후 이모가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고 합니다. 꼭 뱃속에서 나온 아이여야 가족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엄마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입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데가 있냐고 말이죠. 나는 잠시 망설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지. 언니를 내가 봉사하는 보육원에 데려가기로. 제가 입양될 당시만 해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때가 9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모 역시 엄마를 보육원에 데려가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이모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어요. 언니는 긴장한 얼굴로 아기 방에 들어왔어. 나는 언니를 너한테로 데려갔지. 그리고 언니가 너를 안는 순간 이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울음을 뚝 멈췄어. 그리고 조용히 언니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지. 그 순간 엄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아이 우리 아이 같다고.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준 아이 같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너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 형부도 너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지. 그 후로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면 항상 따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모는 생각에 잠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넌 그냥 입양된 아이가 아니야. 우리 모두를 이어준 인연의 시작이었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 때문에 이모랑 이모부가 만나신 거예요? 그래. 이모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지. 그러더니 이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남긴 재산이야. 교통사고 보험금도 거기 다 넣어놨어. 저는 떨리는 눈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성인 되면 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모,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단 한 푼도 안 썼어. 이건 부모님이 너를 위해 남긴 거니까. 저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 그게 네 엄마의 바람이었고 나의 바람이기도 해. 저는 통장을 꼭 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사랑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넌 여전히 우리 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또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조카야. 저는 이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이죠. 그 후 저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가장 먼저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나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야? 전화 너머로 이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모부의 목소리도 들렸죠. 우리 조카, 역시. 대학교 입학식 날, 이모와 이모부가 함께 오셨어요. 두 분은 제가 입학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계셨죠. 지연아, 여기 좀 봐. 사진 찍자. 이모, 그만 찍어. 부끄럽게. 뭐가 부끄러워. 우리 조카가 대학생이 되는 날인데. 이모는 연신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모부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다, 우리 조카. 정말 장하다. 그 목소리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사랑을 갚아나가겠다고 말이죠. 대학 생활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서관이 제 2의 집이 되었죠. 주말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는데 사촌 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방학 때는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실무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기회라 보이는 대로 지원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모 집에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습니다. 이걸 왜 이모를 줘? 너 쓰기도 모자랄 텐데. 아니야, 나 쓸 돈은 충분히 있어. 이모 생활비에 보탰어. 사실은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지만 이모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공부를 봐달라고 부탁하면 저는 언제나 웃으며 도와줬어요. 누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사촌들도 이제 많이 컸어요. 고등학생이 된 첫째는 키가 저보다 훨씬 컸고 막내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있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모 집에서 나왔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더 있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두 동생도 이제 훌쩍 커서 각자 방을 써야 했습니다. 이모 집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하루에 한 번은 이모와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모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가장 먼저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자. 내가 살게. 그래, 우리 지연이가 밥을 산다니 정말 어른 다 됐네. 저녁에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을 하는 날이었죠.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준비해온 봉투 2개를 꺼냈어요. 이모, 이모부, 이거 받으세요. 지연아, 이게 뭐야? 용돈이요. 첫 월급 타면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우리 조카가 정말 다 컸구나. 이모부도 뭉클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 후로도 이모네와는 가깝게 지냈어요. 이모와 이모부 생신 때는 선물을 준비했고 사촌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 일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덕분에 등록금 걱정을 덜었어. 뭐가 고마워. 우린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와 결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결혼식 날 이모와 이모부 몰래 편지를 낭독할 생각이에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모, 이모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시고 외로울 때 안아주시고 좌절할 때 일으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문득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입양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겠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가족이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